네, 도코트절제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질풍노도같이 지금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 영상 만들 시간도 없고, 그리고 도코트절제를 이렇게 촬영할 시간이 없네요. 지금 여기는 유타주의 그 솔트레이크 시티 근방에 있는 소도시고요. 뒤에 보이는 모습이 로키 산맥 서쪽 부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쪽을 쭉 넘어가서 쭉 가면 이제 콜로라도가 나오고 이제 덴버가 나오겠죠. 자, 와, 지금 5월 4일인가 3일인가 이렇게 됐는데 눈이 아직도 안 녹았어요. 근데 저 눈이 이 지역을 다 먹여 살립니다. 원래는 여기가 다 사막인데 저기서는 빙하가 6월까지 강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다 이렇게 먹여 살려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은 이제 우기가 되면서 또 비가 와서 이 사막을 또 먹여 살리는 거죠. 비까지 오고 있네요. 지금 뉴스들 제가 모니터링을 쭉 해봤는데, 일단 미국 은행들이 계속 안 좋죠. 뭐 은행 한 두세 개 지금 파산하고 나서부터는 뭐 위기가 끝났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꼭 얘기를 하던 거를 제가 좀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신문 경제지에서 최대 190개의 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낙관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파산을 하더라도 시중 대형은행 4-5개가 유지가 되면은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리만 브라더스가 그때 80조였나? 그 정도로 파산하면서 연쇄 도미노 현상이 있었는데 이미 지금 은행 한 3-4개 파산했잖아요. 그 규모가 이미 리만을 넘어섰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행은 파산할 겁니다. 왜냐면 금리가 아직까지도 지금 낮은 상태잖아요. 높은 상태잖아요. 높은 상태니까 국채 보유의 평가액이 굉장히 아직도 낮은 상태거든요. 마이너스 한 30-40%는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된 게 없거든요. 돈만 이제 쥐어준다고 한쪽 그 차변과 대변에 한쪽만 이렇게 지금 그 돈을 쥐어준다고 해서 예금은 이제 은행으로 치면은 이게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거든요. 어쨌든 여기를 지금 여러 은행들이 이렇게 주입을 해주고 빌려주고 예금 넣어주고 해준다고 해서 이게 끝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반대편은 지금 아작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페드가 돈을 유동성을 공급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페드가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되기 때문에 5.2%까지 지금 금리를 올린 상태고, 물론 더 올리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행히. 그리고 유가가, 제가 저번 유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는데 84불인가 찍고 지금 60불대 중반 68불인가까지 내려왔잖아요. 저는 정말 그게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80불대 유지가 됐으면은 지금 서비스 물가도 굉장히 아직도 견고하고 높고 코어 물가라는 것도 다 높은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까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진짜 금리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는 거니까 정말 저는 이제 천만다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 70%가 났어요. 실적이 거의 다 이제 나와가는 중요한 기업들은 거의 다 나왔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왔죠. 근데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컨센서스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겁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은 바보들의 예상들의 중간치를 바로 컨센서스를 얘기하는데, 예상보다 좋았어 그러면 올라가고 예상보다 안 좋았어 그러면 내려가고, 이게 의미가 있나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이라는 게 작년보다는 꺾여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매출도 떨어지고 있고 이익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측치, 컨센서스라는 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 경기 침체에 조금씩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지표도 그렇고, 그 실업 청구 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더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조금씩 올라가긴 했지만,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경기 침체라는 건요 확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경기 침체는 언젠간 딱 들어오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더 빨리 들어오는 게 뭐냐면 신용경색입니다. 신용경색. 우리가 작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마 일반인 분들은 굉장히 잘 못 느꼈을 거예요. 일반 그 예금하시고 대출하신 그런 그 경제 활동에는 큰 문제가 없고, 그 B2B, 그러니까 홀세일 이제 도매 쪽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건 업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아는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여의도에서는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조금씩 파산 얘기 나오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들 그 언론이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경제 지식을 이렇게 습득하시는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쉬쉬하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팬데믹 딱 터졌을 때 그때 2020년 3월에 S증권사가 파산할 뻔했습니다. 이거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이거. 왜냐면 그 당시에 유동성 위기에 몰려가지고 사실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들이 엄청난 계열사들이 많기 때문에 늘 이제 순위권에서는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는 뒤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좀 뭔가를 어필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영업을 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하기 때문에 늘 리스크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노출되어 있는 그런 증권사였는데 그런 것들은 철저히 엄플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언론이 그 뭐랄까 뭐 신문사라고 하면은 판매 부수로는 그 신문사를 이렇게 경영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광고주한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광고주가 특히 이제 S그룹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끊는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입막음 입단속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아마 안 나왔을 텐데 어쨌든 지금도 신용경색이 어느 정도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이 조금씩 문제가 생겨가면서 돈줄이 막혀가는 신용경색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신용경색이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확 들어가요. 그게 신용경색이 뭐냐면은 다들 돈을 쥐고 있는데 서로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 금융이라는 게 뭐냐면은 돈이 필요한 사람과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서로 이제 트레이드를 하고 막 교환하는 게 금융이잖아요. 그런데 신용경색이 일어나면은 그게 안 일어나서 얼어버리는 거예요. 얼어버리는 거. 그러면은 돈이 급한 사람들은 돈을 못 구해서 파산하게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면 이 기업에 투자했던 그 사람들 같은 게 투자자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도미노 현상 같은 건데 은행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무리 건실하고 뭐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파산한 거잖아요. 한순간에 파산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 테스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게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4대 은행, 5대 은행이 안 망하는 첫 번째 이유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미 다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 테스트 잘 보면은 기준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가 1.5%일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몇 프로죠? 5.25죠. 이미 작년 여름에 3%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안 맞아요. 다시 해야 돼요. 5%대의 금리일 때 얼마나 오랫동안 얘들이 견딜 수 있느냐. 지금 보면은 금리가 더 이상은 못 올리겠죠. 네. 저도 이번이 마지막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가가 더 안 올랐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더 오르지 않을 거예요. 물가를 더 자극할 요소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4% 중반대의 그 금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서비스 금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예요. 지금 그 실업 청구 건수가 주당 실업 청구 건수가 23만에서 24만 원 조금 올랐잖아요. 그거는 서부라든가 동부라든가 이쪽에 금융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서부의 그 IT 쪽들이 계속 감원하잖아요. 지금 페이스북만 해도 10,000명 넘게 지금 감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청구 건수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중부라든가 남부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도 하이어링 중입니다. 어딜 가나 제가 지금 미국에 온 지 지금 2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어딜 가나 하이어링이에요. 중부에 쭉 있으면서 제가 14개 주를 지금 운전을 12,000km 하면서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하이어링이 너무 많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 여기 맥도날드에서 일하지 않을래? 저한테도 물어볼 정도로 어딜 가나 구인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막 동부나 서부에서 해고가 더 많이 늘어나서 이제 실업 청구 건수가 뭐 30만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일시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노동시장이 비탄력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업 청구 건수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내려올 수밖에 없고 올라가는 폭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 이상 기업들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뽑기 위해서 하이어링을 하게 될 겁니다. 오죽하면 지나가는 트럭에도 하이어링을 계속 다 붙여놨어요. 월마트든 어디든 간에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팬데믹으로 죽어버렸고 제가 그 멕시코랑 그 미국의 그 국경에 있는 월 있잖아요. 월 트럼프가 13조를 들였다고 하는 월에도 갔었거든요. 거기를 막아버리니까 멕시코에서 저렴한 그 노동력들이 못 올라오고
다 막아버리고 2017년 18년도쯤에 트럼프가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민자들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템퍼러리, 그러니까 시티즌이 아닌 사람들을 다 늦춰쳤거든요. 고학력자든 저학력자든 뭐 어떤 사람든 간에. 그러면서 많은 인력도 이탈되면서 사실 트럼프가 이 일을, 이런 고용시장의 이 어마어마한 이런 경직성을 만들어냈다고 봐야 돼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래서 서비스 물가는요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는 이런 요인이 4%대 중반의 물가가 지속되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게 다 지금 메이드 인 USA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까지도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다가 공장을 엄청나게 지어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짓고 있거든요. 가보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국에다가 반도체 라인 하나를 딱 깔잖아요. 그러면 한 12조 정도 나오거든요, 예산이. 근데 미국에다가 깔 때, 텍사스 오스틴에 깔 때 예산을 얼마 잡았냐면 22조 깔았습니다. 왜냐면 모든 게 다 비싸잖아요. 땅값도 비싸지, 또 뭐 인건비도 비싸지, 뭐 외주 준 것도 비싸지, 모든 게 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조를 예상을 하고 투입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32조가 됐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동안 물가가 미국이 미친듯이 올랐잖아요. 한때 10% 넘게까지 올라가고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하나를 만들 때 12조짜리에서 만들어내는 거랑 32조에서 만드는 거랑 어떤 게 더 비싸겠습니까? 원가가 당연히 35조짜리가 더 비싸겠죠.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도 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그러면 뭐냐,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부터 뭐 이런 뚜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페트병도요 지금 옛날에는 중국에서 사고 뭐 멕시코 같은 데서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왔는데 지금요 여기에도 메이드 인 USA가 이제 찍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자국에서 만들게 되면 인건비 비싸고 땅값 비싸고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32조를 들여서 공장을 짓잖아요. 근데 인건비도 주고 재료비도 사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건비 한국의 2배 이상이에요. 여기가 소득 수준이 7만 4천 불 되거든요. 1인당 GDP가. 우리나라가 3만 4천 불, 5천 불 하잖아요. 그 2배가 넘는 거죠. 그런 거 다 감안해줘야 되지. 또 여기 4대 보험, 헬스케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해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투입되는 비용, 그러니까 가벼운 비용을 하잖아요. 고정비 말고. 그런 것들도 고정비도 마찬가지로 비싸고 다 비싼 겁니다. 그러면은 기업들이 그 비용을 누구한테 전가시키냐?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첫 번째는 서비스 물가, 사람이 없다. 두 번째는 메이드 인 USA, 여기서 다 비싸게 만든다. 예전처럼 중국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수입해서 짝 뿌리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계속해서 4%대 중반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작년 가을에 태국 푸켓에서 독커트셀지 해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지금도 지금 6개월 넘게 지났지만 그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가 문제냐면 6개월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준은 금리를 5% 이상대에서 쭉 유지하게 될 겁니다. 인플레를 못 잡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5% 정도 나와 있잖아요, CPI가. 근데 이게 하락은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4% 중반 아래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연준도 지금 5%대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내리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엄청난 경기 침체가 오고 은행들이 다 망해버리지 않는 이상. 근데 주식시장은 진짜 바보 같은 게 뭐냐면 연준은 이제 마지막 금리 인상을 했어. 그러면 만세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승을 해버려요. 여러분들 레슬링 하시게 되면은 상대가 저를 이렇게 만약에 이게 팔로 이렇게 목을 누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점점 세게 누를 거 아니에요. 점점 세게 누르는 거는 금리 인상을 쩍쩍 올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도를 올리는 거는.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못 올리죠. 왜냐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게 5.25%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번에 올린 거. 근데 그 상태에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연준은 제가 죽을 수 있는 상태, 5%대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특별하게 지금 은행들이 한꺼번에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시장이 예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짜 장세를 믿지 말라, 데드캣 바운스 같은 거 믿지 말라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드리는데 이제 전고점 넘어간다, 이제 2700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주식을 안 하신 게 좋아요. 이게 지금 건강한 상승이 아니고 그 다음 스텝이 보이잖아요. 이거죠, 이거.
경기 침체도 경기 침체인데 신용 경색이 한번 빵 오게 되면요, 경기 침체도 이제 딸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정말 빠르게 이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죠. 제 생각에는 미국의 지역은행들이요, 지금은 뭐 일주일에 한 개다 두 개다 이렇게 뭐 파산 얘기 나오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세 개, 네 개씩 하루에 막 다발적으로 터질 거예요. 그러면은 시장이 남아나겠습니까? 지금 하나, 두 개 터진다 만다 하는데도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세 개, 네 개 정도가 하루 그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신용경색 현상이 진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 간의 자금 거래라든가 상품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얼어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언제 였냐면 팬데믹이었어요. 제가 진짜 뭐 너무 많은 얘기를 했지만, 시장도 좋고 지금 테슬라가 천슬라가 됐어. 나스닥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 좋아. 지표도 다 좋고 뭐 경제 지표 다 좋아. 근데 갑자기 팬데믹이란 게 터졌다고 해서 전염병 때문에 우린 다 망할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수가 막 미친 듯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용경색이란 게 터지고, 신용경색이 터지니까 파생상품 것들이 폭락하게 되고, 폭락하게 되니까 또 신용경색이 더 급해지고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 현상을 겪어보지 못한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현역에 있으면서 그걸 너무 진하게 겪었기 때문에 돈 구하러 다니려고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 그러면 망하니까 회사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팬데믹 터졌을 때 2020년 3월에 해외로 송금한 외화가 1조 1000억이 넘었다고. 미친 듯이 송금하고 해서 마진콜 맞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거 다 합쳐보니까 하나로 환산해 보니까 1조 1천이 넘더라고요. 거의 대형사들이 1조를 넘겼습니다. 2조 가까이 낸데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H증권사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거기는 워낙 다마가 커서, 해외 다마가 크거든요. 솔직히 저는 이제 경제 유튜버들 가끔씩 보거든요. 뭐 그냥 사실 이제 주식시장 증권가 이쪽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증권사 리포트 열심히 읽어가지고 그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띄워가지고 막 보여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지표 같은 거 좀 보여달라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표를 보면서 설명해달라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라는 게, 저는 반은 믿고 반 안 믿어요. 왜냐면 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보면 파편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그 파편을 자기의 논리에 맞게 껴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걸 PT를 하면서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 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뭐예요? 잘 안 맞잖아요. 언제까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귀르가즘 있어요. 귀르가즘 굉장히 시원하거든. 표를 탁탁탁 보여주니까 되게 마음에 드는 거지. 신뢰성도 있어 보이고. 근데 제가 24년 동안 증권 투자를 했고 10년 동안 업에 있었잖아요. 업을 하던 사람을 보면은 프리젠테이션은 진짜 시원하게 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도 진짜 많아. 근데 결국에는 틀려. 그 너의 논리야. 너의 논리는 훌륭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맞아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논리가 뭐 대단하면 뭐해. 맞아야지. 적중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너의 나름의 논리는 나도 인정을 해. 굉장히 참신하고 좋아. 근데 안 맞으면은 시장에 신뢰가 없는 거고 사람들이 안 부르는 거죠. 근데 그 과거의 트랙 레코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검증이 여의도선 끝났는데 유튜버들이라든가 개인들한테는 이제 검증이 안 끝난 사람들이 너무 전문가라고 해서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그러니까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과거가 있는데, 근래 이제 장이 한 2년 동안 안 좋으니까 염세주의였던 사람들, 비관론이었던 사람들이 너무 판치면서 너무 구루 대접을 받는 게 진짜 웃기긴 웃깁니다. 여의도에서도 버려졌던 사람들이 제야의 전문가라면서 뭐 어디 교수라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쪽집게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을요 20% 늘렸고요. 지금 60%까지 늘렸습니다. 지금 장이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더 늘렸습니다. 여기서 뭐 쭉쭉쭉 더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사십시오. 더 사셔서 대세 상승장을 이렇게 만끽을 하시면 되고, 저같이 신중한 사람들, 저같이 이제 겁이 많은 사람들, 저처럼 전재산이 주식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보수적인 사람들, 지키는 투자가 더 중요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어가는 사람들은 현금을 만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 폭락장이 오게 되면 그때 사셔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에 이제 현금 비중을 만들어 가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어려워지는 시기를 내년 3분기, 그러니까 올해 3분기죠. 올해 3분기 정도로 봤거든요. 그때 말씀 다 드렸는데, 왜냐하면 고금리가 되고 나서부터 시장에 충격이 오는 데는 1년 정도의 시간이나 아니면 시장 1년 더 이상 이 정도가 더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3% 중반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고금리라 생각했는데 그 뒤부터 계속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뒤가 올해 3분기입니다. 올해 3분기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고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버블이 많이 낀 곳들, 특히 이제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용 부동산, 그리고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펀드들 만기가 올해랑 내년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거 손실난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만기가 오게 되면요, 이거를 대환을 해야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들이 30%씩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손실인 상태에서 연장을 하려면은 투자자들한테 돈을 더 받아야 돼요. 계속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게 신용경색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거고요. 이걸 제가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ELS를 투자를 하셨어요. 근데 30%가 낙인이 된 상태에서 만기가 됐어요. 근데 증권사에서 이거를 만기 연장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계속해서 투자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경기가 침체돼서 어려운 상태고, 그리고 내가 이게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ELS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부분들 같은 경우는 펀드를 만들어서 상업용 투자를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이 대출을 해서 ELS를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거를 연장 안 한다 싶으면, 하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로 보여주면서 지금 뭐 연체율이 너무 낮다, 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신용경색이라는 게 일어나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지금은 괜찮아. 근데 이게 만기가 막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차원이 안 되면 그때부터 이제 디폴트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리츠 주식들이 지금 막 고꾸라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이거는 이미 미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리츠를 지금 사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리츠 아직 사면 안 됩니다. 더 빠져야 돼요. 충격이 한번 있을 거거든요. 한 번인지 두 번인지 저도 그거는 모르겠는데, 충격이 생기고 나서 더 깊은 고를 빠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반등할 때쯤부터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이때도 이제 당연히 이제 분할 매수를 5번씩 하면서 이제 매수를 해야겠죠. 제가 2년 전부터 상업용 부동산이 진짜 위험하다, 2023년 24년 이때 만기가 돌아오는데 지금 큰일 났다라는 얘기들을 제 절친 한 분이 이쪽 사모펀드, 이쪽 부동산 쪽 우리나라 제일 큰데 계시거든요. 그 매니저 하시는 분인데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2년 지나니까 터지더라고요. 가만 보면은 뭐 미국 부동산을 분석한다고 나온 사람들이 그냥 애널리스트들이지 부동산에 있는 쪽들은 없어요. 희한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미국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뭐 패널로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국내 유튜브라든가 어디 뭐 그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경우는 저 못 봤어요. 거기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지금 그 그래프 보시고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또 그대로 사람들이 믿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 올라온 걸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로키 산맥의 눈이 한 6월 정도면 다 녹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때쯤 되면은 이 옆에도 지금 개인 그 지역 은행들 있잖아요. 지역 은행들이 몇 개가 보이는데 하루에 몇 개씩 이제 터지는 날이 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6월, 7월, 8월 막 이렇게 점점 지나가면서 기업수 늘어날 것 같고, 지금 뭐 은행이 그 미국에서 한 4,000개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10,000개 넘게 있었는데 얘네들 진짜 미래가 풍전등화입니다. 얘네들이 신용경색을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시장, 여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번 쓰나미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정말 현금 잘 붙들고 계시고요. 뭐 좀 과감한 분들은 저처럼 현금 더 늘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포지션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또 상태에 맞게 형편에 맞게 현금 비중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